혹시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문득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사람. 터벅터벅 힘 빠진 걸음으로 집에 들어서면 고생했어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선배이자 든든한 내 편이었던 엄마에게 보내는 고백,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입니다. 지은이는 박예희, 발행은 걷는나무입니다. 세상에 내 편 하나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세상에 단 한 사람, 든든한 내 편이었던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때론 지겹게 싸웠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엄마는 세상살이에 지칠 때면 항상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13년 차 방송작가였던 저자는 매일 딸의 방송을 듣고 안부를 묻던 엄마를 떠나보냅니다.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보낸 7년의 시간,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엄마와의 기억과 미처 다해주지 못했던 마음들 사이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엄마 덕분에 눈부시게 행복했고 용기를 내서 다시 행복해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웃고 아파하며 읽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더 소중히 보내야겠다고, 그리고 자신과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 다시 읽고 행복해지자고. 때로 삶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운 당신에게 이 책이 다정한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건 언제나 옳다.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면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6년 내내 한 번도 우산을 들고 교문에서 기다린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굵은 빗줄기를 다 맞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티셔츠를 빨래 짜듯 짜며 하교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엄마는 말했다. 비 좀 맞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 사실 비 맞는 일은 재미있었다. 이왕 버린 몸 여기저기 웅덩이를 마구 뛰어다닐 수 있어서 신났다. 홀딱 젖어 달라붙은 옷과 머리를 보며 친구와 헤헤 웃기도 했다. 엄마 말이 맞았다. 비 좀 맞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았다. 비 때문에 감기에 걸린 적은 없었으니까. 오히려 비 맞던 일은 재미있고 그리운 추억으로 남았다. 우산 한 번 들고 온 적 없는 엄마는 좀처럼 선생님을 찾아가는 법도 없었다. 엄마가 학교에 갈 때는 딱 2번이었다. 전학을 가거나 졸업할 때 당연히 그 시절 흔하던 봉투를 내미는 법도 없었다. 그럴 돈도 물론 없었지만 6학년 때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갓 부임한 앳된 여자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이 되었다. 선생님은 우리를 처음 만난 날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서 몇 명이나 대학에 갈 것 같니? 여기서 두세 명이나 가능할까? 그게 현실이야. 지금 한번 잘 생각해봐. 자신이 그 두세 명에 들어갈 것 같은지. 곧 중학교에 가게 될 6학년 아이들의 학구열을 불태우기 위해서 일부러 한 말이었을까? 때때로 그 말이 생각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어째서 아이들의 미래를 마음대로 예단하는 거지. 어린 마음에도 선생님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선생님의 예상은 틀렸다. 훗날 동창회 나가보니 그보다 더 많은 친구가 대학을 졸업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에 어긋나는 일은 또 있었다. 선생님은 한 아이를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예뻐했다. 반 아이들도 선생님이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차별에 민감한 나이였다. 나는 엄마한테 일렀다. 때마침 면담 기간이었고 좀처럼 학교를 찾는 일이 없던 엄마는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났다. 엄마가 선생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 뒤 상황은 달라졌을까?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역효과였다. 초보 선생님은 마음을 감추는데 아직 서툴렀고 나를 보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다. 1학기에는 전과목 수를 받았는데 2학기에는 예체능에 우를 받았다. 예체능은 알다시피 선생님의 주관이 들어가는 실기평가가 많다. 계주를 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둔하지도 않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뽑혀서 교실 뒤에 걸리던 생각을 하면 납득하기 힘든 결과였다. 엄마는 성적표를 들고 한마디 했다. 채, 어이없다는 표현이었다. 화가 날 때 누가 대신 화를 내주면 화가 나지 않는다. 나도 그랬다. 그 일을 통해 새삼 느꼈다. 엄마는 내 편이구나. 엄마는 나의 백이구나. 화나고 억울하거나 두려울 때마다 엄마에게 말하고 나면 괜찮아지곤 했다. 언젠가 등을 돌린 친구 때문에 속상해 하는데 엄마가 상황을 시원하게 정리해줬다. 그게 지복을 발로 찬 거야. 너 같은 친구가 어디 있게. 내 편은 또 있었다. 아빠.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초보 운전인 내가 험한 운전자에게 욕이라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평소 조용하던 아빠가 그 자리에서 거친 욕을 한 사발 쏟아내셨다. 듣고 나면 언제나 채증이 뚫리듯 속이 시원했다. 어느 영화에서 그랬던가. 세상에 내 편 하나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고. 그 말에 동감한다. 인생이 크고 작은 돌을 계속 던져도 사는 일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지던 그런 때가 내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돼줄 엄마가 함께하던 시절. 그 시간들은 오늘도 나를 누군가의 오롯한 편이 되어주게 한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 오늘 주원이가 말이야 하고 친구를 일러 바치면 일단 상황 설명과 교육은 뒤로 미루고 눈썹에 힘을 빡 주고 분위기를 잡아준다. 우리 아들을 누가 그랬다고? 엄마가 출동 좀 해야겠는데? 아이는 킥킥대며 웃다가 금세 잊고는 말한다. 엄마, 나 TV 봐도 돼?
언제나 내 편이었던 엄마가 그랬듯 나는 이제 아들의 편이 되어주며 산다. 이것은 내 삶이 사랑을 받는 삶에서 사랑을 주는 삶으로 이동했음을 뜻한다. 이 삶도 괜찮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건 역시 언제나 옳다. 라디오 작가여서 다행이던 날들. 생각해보면 참 다행이다. 내가 라디오 작가였다는 사실이, 내가 맡은 방송 가운데 골든팝스는 엄마와 아빠가 청춘 시절에 듣던 흘러간 팝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두 분은 추억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다고 하셨다. 나의 지긋한 다정한 DJ는 방송 중간중간 A 작가가요 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곤 했는데 엄마와 아빠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다. 아침 9시 프로그램인 음악 앨범을 맡았을 때 엄마는 나의 오프닝을 듣는 게 낙이라고 했다. 세상의 모든 음악도 엄마와 아빠가 듣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노을이 물드는 저녁에 흘러나오는 아련한 월드뮤직과 클래식은 아름다웠다. 나는 가끔 엄마와 아빠가 들었으면 하고 원고를 쓸 때가 있었다. 그렇다 나는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한두 번 있다. 어느 가을날에는 에세이 코너에 이런 내용을 써서 DJ가 읽게 했다. 아버지 사랑처럼 무심해 보이더니 어머니 사랑처럼 은은해 보이더니 이슬이 더 맑아지니 그 향기 더 깊어지네. 가을이면 생각나는 옛 시조인데요. 시조에 나오는 향기의 주인공, 이 서늘한 계절에도 홀로 피어나는 꽃 국화입니다. 최근에 제가 국화를 처음 본 곳은 그렇게 거창한 곳은 아니고 제 부모님 연배의 노부부가 운영하는 동네 작은 슈퍼였어요. 가게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놓인 작은 화분에 노란 국화가 한가득 심겨 있었는데요. 몇 평 안 되는 작은 가게에 잊지 않고 가을을 옮겨다 놓으신 게 반가워 국화가 참 근사해요 하고 말씀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씀이 가을 햇살처럼 훈훈했습니다. 그럼 하나 가져가요. 우린 하나 더 있으니. 고단하기도 비루하기도 지루하기도 덧없기도 한 게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도 누군가는 그 안에서 큰 바람 없이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찾고 나누어 줍니다. 사는 일이 팍팍하다 해도 때로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바로 그런 분들 덕분이겠죠. 방송이 끝나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들었어? 그거 엄마랑 아빠 얘기 아니니? 눈치챘어? 엄마가 누군데 딱 알지? 그 며칠 전 엄마와 아빠의 구멍가게에서 소담한 국화 화분을 발견했다. 허름한 일상에서도 엄마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일상의 작은 행복을 잊지 않고 살고 계시는구나. 반갑고 감사했다. 그때 엄마가 했던 넉넉한 말. 마음에 들면 가져가. 가을을 충만하게 느낀 그날에 대해 엄마와 아빠에게 말하고 싶었다. 두 분이 나의 엄마이고 아빠여서 행복하다고. 그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다. 못다한 이야기는 방송이 되었다.
어버이날도 생각난다. 사랑에 관한 명대사나 명문장을 소개해주는 코너에서 엄마에 관한 소설을 내보낼 예정이었다. 생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문자를 보냈다. 엄마, 이따가 내 코너 나올 때 귀 바짝 대고 들어. 내 마음이야. 답장은 불이 나게 왔다. 알았어. 항상 듣고 있어. 방송에서 어느 소설 속 딸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엄마를 잃은 딸이 뒤늦게 엄마의 삶을 돌아본다. 엄마가 자신들 곁에서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있어줄 거라 믿은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깨달은 딸은 아프게 말한다. 만약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그때는 꼭 말하고 싶다고. 엄마가 온 인생을 바쳐 해낸 모든 일을 엄마의 인생을 사랑한다고. 소설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원고에 담으면서 내가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새삼 깨우쳤다. 나는 DJ가 읽을 나머지 원고에 엄마에게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았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당신의 꿈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궁금하다고. 엄마로 살아온 당신의 이름 없는 날들 덕분에 우리의 눈부신 날들이 존재한다고. 엄마에 대한 나의 고백이었다. 코너가 끝나자마자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딸, 엄마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농반진반으로 답장을 했다. 그렇다고 죽으면 안 돼. 그때 생각했다. 내가 라디오 작가가 되길 참 잘했다고. 지금 생각해도 참 다행이다. 노래 하나로, 원고 하나로 구멍가게에 앉아있던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으니 말이다. 아빠의 고백, 우리가 주고받은 상처들. 나는 부모님이 나 때문에 상처받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도 사랑하는 만큼 부모한테 잘하는 딸이라고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빠의 병을 발견하고는 싫다는 아빠를 억지로 우리 집에 모셔왔다. 아빠는 혹여 사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림자처럼 살려고 애를 쓰셨다. 사이가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가 나오시질 않았고 주말엔 서둘러 아들들이 오기로 한 당신의 아파트로 가셨다. 낮에도 딸이 자신 때문에 귀찮을까봐 수시로 산책을 하러 가고 성당의 노인대학을 빠지지 않고 사소한 약속들을 잡으셨다. 집에 계실 때도 있는 듯 없는 듯 말씀이 없었다. 조용한 아빠가 언성을 높일 때가 있었다. 집에서 키우는 게 뭉치가 짖을 때였다. 아빠는 딸이 어렵게 재운 외손주가 깰까봐 뭉치가 짖으면 소리를 지셨다. 그러면 뭉치는 더 크게 짖었다. 급기야 아빠는 몽둥이 비슷한 걸 찾아 뭉치를 위협했다. 안방에서 젖먹이를 재우다 그 소리를 들은 나는 한껏 짜증이 나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렇게 해서는 짖는 걸 멈추게 할 수 없어.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리고 걔를 그렇게 때리려고 하면 어떡해. 해. 아빠 소리가 더 커서 애 다 깨겠어. 평소 같으면 딸의 핀잔을 듣고
그래, 알았다. 하실 아빠였다. 하지만 그때의 아빠는 달랐다. 너는 이 개새끼가 그렇게 중하냐? 아빠가 개만도 못해? 예상하지 못했던 아빠의 반응에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아빠, 내가 언제 아빠를 개만도 못하게. 아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동안 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챙겼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언제 아빠를 개만도 못하게 됐어? 내가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줘? 아빠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잘한 일만 내세우며 떠들었다. 잘못한 일도 많겠지만 그런 기억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내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빠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너한테 상처 안 받는 줄 아냐? 외로운 말씀에 정신을 차려보니 홀쭉해진 아빠의 볼이 심리는 더 들어가 보였다. 나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다.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숱하게 아빠에게 함부로 떠든 말이 떠올랐다. 갓난아이를 키우는 딸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아빠가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아빠가 하고 나면 다시 해야 한다며 짜증을 냈다. 뭉치가 오줌을 싼 베란다를 아빠가 청소할 때마다 그러면 개 비린내가 더 난다며 아빠가 들고 있는 수도호스를 뱉듯이 가로챘다. 아빠가 배낭을 메고 멀리 종로에 있는 시장까지 가서 골뱅이 통조림을 잔뜩 사오신 적이 있다. 딸이 좋아하는 걸 싸게 사겠다고 먼 길을 다녀오신 거였다. 배낭에 가득 찬 골뱅이 통조림을 보는데 복장이 터졌다.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깟게 뭐라고 속상한 마음에 신경질을 부렸다. 누가 먹고 싶댔어? 도대체 왜 몸을 안 아끼고 그렇게 사소고생을 해? 그랬다. 나는 노인이 된 아빠를 종종 쓸모없고 한심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래놓고도 아빠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못했다.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관계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숱한 세월을 부대끼며 살아온 부모와 자식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걸 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아빠가 나 때문에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늘 당연하게 생각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부모가 이해해야지. 부모는 그런 거지 했다. 그랬다면 부모의 권위라도 제대로 지켜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나는 가벼운 입으로 툭하면 왜 그러느냐며 부모를 한심해하고 짜증을 냈다. 아빠는 서둘러 당신 아파트로 돌아갈 제비를 하고 집을 나서셨다. 나는 문 앞에서 아빠를 배웅하며 말했다. 아빠, 내가 미안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빠는 현관문 앞에 어정쩡하게 서서는 오히려 더 미안한 듯 말했다.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아빠 집에 가 있을게. 박서방이랑 편하게 쉬어. 돌아서는 아빠의 굽은 어깨가 더 축 처져 보였다. 싸가지 없는 딸 때문에 오늘도 엄마 생각을 하며 막걸리로 속을 달래시겠구나 싶어 마음이 쓰렸다. 아빠가 집에 도착할 즈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아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알지. 아빠도 딸 사랑한다. 아빠 신경 쓰지 마.
아빠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아빠도 그래. 아빠 걱정하지 마. 나는 처음으로 뼈아프게 인정했다. 나만 상처받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나 또한 부모를 비롯한 숱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빠는 내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또 한 가지를 슬프게 알려주셨다.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선생님이 내가 우등생 중 우등생이라고 칭찬을 한참 하시더라. 학교에서 병원비 다 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시면서. 피구를 하다 손가락이 부러져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중1 때였다. 딸은 어이없고 아파 죽겠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한참을 웃으며 말했다. 그때 엄마를 보며 생각했다. 공부건 예체능이건 글쓰기건 내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대학교 1학년 때 내겐 주말이 없었다. 경마장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마사의 지점으로 출근하느라 그랬다. 주말만 일하고도 꽤 두둑한 봉투를 받는 아르바이트였다. 매표소에서 막건을 발행하는 게 내 일이었다.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돈을 잃은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행패를 부릴 땐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다. 주말이 없다는 것도 생각보다 숨막히는 일이었다. 늦잠도 데이트도 주말 여행도 다 포기해야 했으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출근을 했다. 당시 마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보너스는 물론 이런저런 기념 선물을 챙겨줬는데 그게 꽤 쏠쏠했다. 엄마는 그때 내가 받은 밥솥으로 밥을 해서 식당 손님들에게 내놨다. 이게 얼마나 밥이 맛있게 되는데 몇 년을 써도 밥맛이 그대로야. 기껏 밥솥만으로도 뿌듯해하는 엄마를 보며 이런 생각을 품었더랬다. 큰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보너스는 물론이고 선물도 빵빵하게 주는 그런 회사. 엄마가 처음 입원을 하고 환자복을 입은 날 기분이 이상했다. 파리해진 엄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쓰렸다. 주변에 아는 의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랬으면 더 빨리 입원하고 덜 기다렸을까.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 어디를 가도 이분이 그분이냐며 뭔가 남다른 대우를 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 엄마가 내 덕에 귀하게 대우받는 상상을 했다. 엄마가 동남아로 처음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며칠 전이었다. 우리 집엔 그 흔한 트렁크도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4박 5일이나 있다가 오는데 트렁크가 없으면 말이 안 되지. 몇십만 원 하는 트렁크를 사주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통장의 현실을 감안해 인터넷 쇼핑몰을 눈 빠지게 뒤져 트렁크를 구입했다. 배송 온 트렁크는 그럭저럭 쓸만했지만 어쩐지 내 눈에 초라해 보였다. 사람들이 다 알만한 명품 트렁크였다면 폼이 좀 날 텐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쌀 엄마를 떠올리니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엄마를 보면서 나는 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다.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곧잘 하던 공부도 정작 입시 때는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고, 안정적인 회사원 대신 늘 불안한 프리랜서가 됐다. 어찌어찌 방송작가가 됐지만 수억 원씩 번다는 유명한 스타 작가는 상위 1%의 얘기였다. 공중파 방송국에서 10년 넘게 작가로 일하는 동안 상황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작가들 고료가 깎이는 걸 숱하게 봐왔다. 온고료 책정에 마땅한 기준도 없고 나이 어린 작가들은 메인 작가가 되어도 고료를 삭감당하는 일이 흔했다. 내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걸 고개 빳빳이 들고 PD에게 항의하다 관계자들한테 밉보이기도 했다. 그마저도 아이를 낳고는 버거워서 가끔 공공기관에 사내 방송 원고를 쓰며 아이를 키웠다. 마음에서 무언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늘 들끓게 하던 엄마가 막상 떠나고 나자, 그리고 나이가 들자 많은 것이 시들해졌다. 아등바등 노력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생에는 너무 많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상실을 겪으면서 조용히 품게 된 희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보니 나 자신은 물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안쓰러웠다. 누군가를 잃고도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다시 웃기에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보였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실을 겪으며 또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바라볼 때면 그 마음 나도 안다고 가만히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들곤 했다.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대한 화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도 아픔을 겪었겠지. 언젠가 저들도 이별을 하겠지. 슬픔을 품고 다 살아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욕심이나 희망을 품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매일 노력하는 나를 스스로 칭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은 우리 딸 최고라는 말이었다. 긴 말을 하는 게 힘들던 엄마는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었다. 엄마의 응원에 화답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 진짜 최고가 되자고. 이별에 대처하는 각자의 자세. 당신은 이제 우주 미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 한복판에서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자신에게 그런 선고를 내린 것 같았다고 후배는 말했다. 후배는 1년 6개월 전에 아버지를 보내드렸다. 엄마는 그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래서였을까? 이전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후배와 아버지의 사이는 무척 돈독해 보였다. 아빠 머리를 감겨준다는 후배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서 뜨겁고 뭉클한 것이 올라오곤 했다. 후두둑 떨어져 카페처럼 거리를 뒤덮은 낙엽을 사각사각 밟는데 후배 얼굴이 아른거렸다. 잘 지내고 있을까? 나는 핸드폰을 들어 문자를 찍었다. 아버지 보고 싶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있니? 눈물 난다. 엄마는 이제 한참 돼서 보고 싶을 땐 사진을 보는데 아빠는 아직 방법이 없어. 안 그래도 오늘 새벽에 잠에서 깨서 좀 울었어. 아빠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으니. 그러면서 후배는 말했다. 그럴 때마다 얼른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어느 땐 작심하고 아빠의 영상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기도 한다고. 딱히 어떻게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지 못한 채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우리 자주 만나자. 우리가 서로의 부모님이 되어줄 순 없겠지만 그 자리를 감히 채울 수는 없겠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아니까. 너는 나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괜히 울렸나 싶어 미안한 마음을 전하니 돌아오는 후배의 말. 괜찮아. 난 오히려 위로받은 것 같아. 집에 돌아와 주고받은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본 뒤 에세이 한 권을 집어들었다. 오빠를 18년 전에 잃고 남겨진 동생이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 보지 않으려 했을 뿐 보려고 하면 알게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별하며 살고 있는지. 문득 오빠들이 궁금했다. 나의 오빠들. 우리는 한 번도 서로에게 묻지 않았다. 너는 지금 괜찮으냐고. 울 때도 있느냐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 핸드폰을 들어 오빠들과의 단톡방을 열고 다짜고짜 물었다. 오빠들은 가끔 엄마나 아빠가 보고 싶어? 오빠들의 첫 반응은 역시 뜨악했다. 갑자기 왜 그러느냐, 무섭다, 무슨 일 있느냐부터 물었다. 그러다 하나씩 자신들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됐다. 오빠들도 울었다는 것을. 드라마에서 엄마가 떠나는 장면을 오빠들도 흐느끼며 봤다는 것을. 그럴 때면 아내와 술을 한잔하기도 한다는 것을.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고운 단풍이 선명하게 들었을 때도 어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셨을 텐데 하며 이야기 나눴다는 것을. 막내딸이 애교를 부릴 때마다 엄마가 봤으면 녹았겠다 싶어 웃기도 했다는 것을. 좋은 것을 볼 때 엄마를 떠올리는 작은 오빠와 달리 큰 오빠는 의지하고 싶을 때 엄마를 떠올리고 있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음처럼 해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느낄 때,
아내와 한잔하면서 엄마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에 대해 얘기한다고 했다. 부모가 되어 부모라는 무거운 자리를 생각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불쑥 큰오빠가 자신의 마음을 내비쳤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야 하는데 오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우리의 얘기는 아직 서툴기만 했다. 서로의 얘기를 들으며 그랬느냐고, 몰랐다고, 많이 슬펐겠다고 다독이진 못했다. 그저 뜨문뜨문 각자의 얘기를 하나씩 꺼내놓았을 뿐,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하지 못했을까? 투병하는 부모를 돌보고 떠나보내야 하는 자식들에게는 슬픔 하나로만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일과 감정이 생겨난다. 기대고 싶은 마음, 나의 고단함과 희생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곁에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괴롭고 외로운 마음, 상처를 누구 탓으로든 돌리고 싶은 마음, 너무 힘드니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응석을 부리고 싶은 마음. 우리도 몇 년 사이에 엄마와 아빠를 보내면서 그 수많은 마음 안에서 갈등했고 실망했고 분노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지만 의지한 만큼 아프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때문에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다시 그때를 떠올려 아프게 할까봐 괜히 잊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해묵은 원망을 다시 들쑤시며 서로를 괴롭힐까봐. 그런데 오빠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에겐 이런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저 물어봐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고 후배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물어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함께 남겨졌으니까,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었으니까, 적어도 내 옆에 내가 있다고, 나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다시 한 해가 저물면서 엄마의 기일이 다가온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한자리에 모두 모일 것이다. 그때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를 다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지내나는 평범한 안부와 시시껄렁한 농담 사이사이 우리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는 조금 울어도 상관없겠지. 어쩌면 조금은 웃어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할 수 있으니까. 그건 분명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